그날 밤 저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은 산산이 부셔졌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아이들은 이미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의 끝이 고요하게 저물어가는 줄만 알았어요.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빛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벌떡 일어나 외투를 집어드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여보, 무슨 전화야? 왜 그래? 형네 가게 불이 났대. 빨리 가봐야 해. 저도 급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깨워 상황을 대충 설명하고 집에 있으라고 했죠. 차 안에서 저는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형은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형님에게 들은 말이 스쳤어요. 요즘 아주버님이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 이야기였죠.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현장 근처에 도착하니 거리가 아수라장이었어요. 소방차 여러 대가 빨간 경광등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들도 줄지어 서 있었죠. 아주버님 가게가 있던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하늘 높이 솟구치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칠흑 같은 밤하늘마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에 있다는 것 같은데. 아유, 큰일 났네. 살았을까? 구경하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저희는 통제선 앞까지 뛰어갔습니다. 경찰이 팔을 벌려 막아섰어요. 제 형이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제발 좀 비켜주세요. 형! 남편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져라 형을 불렀죠. 하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때 건물 안에서 들것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실려 있었어요. 저희가 달려가 들것을 들여다보았죠. 팔과 목에 시뻘겋게 화상을 입은 사람,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었어요. 여보! 형님이 어디선가 미친 듯이 달려와 아주버님 곁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는 형님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구급차가 아주버님을 싣고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어요. 저희도 급히 차에 올라 병원으로 뒤따랐죠. 형님도 함께였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희는 밤새 소식을 기다렸어요. 의사가 나오기만을 손모아 빌었습니다. 형님은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어요. 어깨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자판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 형님께 건넸습니다. 형님, 물 좀 드세요. 아주버님 분명 괜찮으실 거예요. 형님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동서,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아. 형님이 제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형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는 것밖에는요. 다음 날 아주버님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안도했어요. 살아있음에 감사를 했죠. 그렇게 며칠 아주버님이 입원한 병실을 매일 찾았습니다. 아주버님 목과 팔에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멀쩡했던 분이 이렇게 변해버렸죠. 저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동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숨긴 게 있어. 이 사람이 다니던 회사가 작년에 부도났잖아. 갑자기 실직하고 나서 그래서 퇴직금으로 그 식당 차린 거잖아. 그런데 장사가 영 안 됐어. 매달 적자만 쌓였고. 형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내가 처음부터 말렸어야 했는데 식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좀 더 알아보고 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이 사람 고집을 꺾지 못했어. 그게 지금까지 후회가 돼. 형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형, 그 정도로 힘들었어? 나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나 형 동생이잖아. 동수야,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형이 못나서 그랬다. 미안해.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님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실 결국 살던 집도 정리했어. 전세금 빼서 빚 갚고 남은 짐은 가게 안에 들여놓고 둘이 거기서 먹고 잤던 거야. 그런데 그 가게마저 불에 다 타버린 거야.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아주버님이 가게에서 먹고 자셨는지, 왜 그 늦은 밤에 가게 안에 계셨는지, 두 분은 이미 벼랑 끝에 서 계셨던 거예요. 화재 보험은 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 해지했어.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보험도 없으니 보상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장 나갈 곳도 없고 치료비도 없어. 동서, 우리 이제 정말 어떡해? 형님이 제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아주버님 곁으로 다가갔어요. 병상에 누운 형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죠. 동수야, 형이 이런 부탁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 근데 나 혼자 힘으론 지금은 도저히 안 되겠다. 딱 한 번만 제발 도와다오. 아주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의젓하기만 하던 형이 동생 앞에서 눈물을 보이다니 남편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동서, 나도 부탁할게.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응? 남편이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결심을 하려는지를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25살 봄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남편은 수줍게 웃기만 했죠. 말수가 적고 과묵했지만 그 눈빛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칼국수 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반죽을 치고 밤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함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어요.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알았죠. 3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어요. 딸 하은이와 아들 하준이. 두 아이가 한꺼번에 찾아왔을 때 저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밤잠 설쳐가며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지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내 식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어요. 퇴근한 남편이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 올리던 모습, 밥상 앞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저녁, 그게 저희의 작은 낙이었죠. 남편에게는 5살 터울의 친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버님이었어요. 두 형제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었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두 소년, 세상에 단둘이 남겨진 형제였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친척도 의지할 어른도 없었죠. 두 형제는 서로를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래서인지 유독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명절이면 꼭 함께 모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부부 동반으로 만났죠. 특히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형이 공사장을 다니며 동생을 뒷바라지한 거였죠. 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한여름 땡볕에도 한겨울 칼바람에도 형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동생 학비를 대고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마련해줬죠. 아주버님의 젊음은 온통 동생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남편은 그 은혜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가끔 술자리에서 형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의 눈시울은 어김없이 붉어졌죠. 형 아니었으면 난 진짜 길에서 굶어 죽었어. 부모 없는 놈이 어떻게 컸겠어.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형은 하늘 같은 존재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화재로 모든 걸 잃었을 때 남편이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도 남편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부치가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집 팔아서 형 도와주면 안 될까? 형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치료비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내가 형한테 진 빚이 있어서 그래.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판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온 가족의 추억이 서린 보금자리였죠.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이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병실에서 봤던 아주버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 절망에 빠진 눈빛, 제 손을 붙잡고 오열하던 형님, 그 모습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보. 아주버님 도와드리자. 우린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그 손에서 전해지는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한 달쯤 지나 집이 팔렸습니다. 손에 쥔 돈이 묵직했죠. 하지만 그 돈은 저희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아주버님의 화상 치료비를 냈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형님이 살 수 있는 작은 전셋방도 구해드렸어요. 아주버님이 퇴원하면 새로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창업 자금도 마련해드렸습니다. 남은 돈으론 저희는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예전 집보다 좁고 낡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사를 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두 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서,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죽어도 못 잊을 거야. 반드시 갚을게. 꼭 갚을 테니까. 동수야, 형이 못난 형이다. 네 덕분에 다시 살았어. 이 빚은 꼭 갚을게. 두고 봐라.
형이 반드시 성공해서 갚을 테니까. 두 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얼른 두 분을 일으켜 세웠어요. 형, 이러지 마. 형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빚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냥 다시 건강하게 일어서기만 해. 맞아요, 형님. 가족끼리 이러실 거 없어요.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날 저희는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따뜻한 눈물이 언젠간 저를 향한 칼날이 될 줄은요. 아주버님은 퇴원 후 배달 전문 식당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마련해드린 창업 자금으로요. 처음에는 장사가 그저 그랬어요. 하루 매출이 들쭉날쭉했죠. 그래도 아주버님은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배달을 돌렸어요. 그러던 중 전국적으로 감염병 사태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거리가 텅텅 비었죠. 식당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배달 주문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집에 갇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음식을 시켜 먹었죠. 아주버님 가게는 때를 잘 만났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어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거죠. 반면 남편의 칼국수 집은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칼국수는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면이 불어버리니까요. 매출이 반토막 또 반토막이 났죠. 아니, 그냥 하나도 못 파는 날들의 연속이었다는 게 더 맞겠네요. 저희는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집을 팔아 아주버님을 도왔는데 정작 저희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아주버님은 잘되기 시작하자 1년 뒤 외제차로 차를 바꿨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색 세단이었죠. 그리고 다시 1년 뒤에는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갔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렸던 작은 전셋방이 아니었어요. 고급 아파트 넓은 평수였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부부 동반 모임을 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웃고 떠들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 부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었어요. 동서, 나 지금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게가 바빠져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잘 되는 게 어딘가 싶었죠. 빚도 갚아야 하니 열심히 버는 거라고요. 그러던 중 설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버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말투가 어딘가 거만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다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형님은 저희 집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동선에는 아직도 여기 사는 거야? 요즘 좋은 데 많이 나왔던데. 동선에도 슬슬 알아보지 그래. 아, 맞다. 요즘 집값 많이 올랐지? 쉽진 않겠다. 아주버님도 자기 가게 자랑 만들어 놓았어요. 요즘 하루 매출이 얼만 줄 알아?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요즘은 또 세금 낼 걱정이다.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걱정이야. 뭐 어쨌건 돈 버는 것도 타고난 능력이더라고. 사업은 머리가 좀 돌아가야 하는 것 같다. 뭐 식당도 사업 아니겠어?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돈으로 일어선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집을 팔아 도와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저희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씁쓸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돈이 생기면 사람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때는 아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칼국수집은 계속 적자를 냈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길어지면서 손님이 끊겼어요.
월세와 재료비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었죠. 통장 잔고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생활이 점점 빠듯해졌어요. 저는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주버님한테 빌려준 돈 있잖아. 일부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지금 진짜 힘들어. 요즘 장사 잘 되시는 것 같던데.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형한테 말해볼게. 전부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먼저 갚아달라고 하면 되겠지. 며칠 후 아주버님 부부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요즘 가게 사정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그러는데 예전에 빌려준 돈 있잖아. 전부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먼저 갚아줄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에게 이런 말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아주버님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입을 열기도 전에 형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일부라도? 갑자기?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형수님, 솔직히 요즘 너무 빠듯해서 전부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이라도. 아니, 근데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요. 가게 확장하려고 돈 모으는 중이거든요. 알잖아. 서방님도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장사하면 돈 묶이는 거. 그건 알죠. 근데 형수님, 저희가 정말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만요. 형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 돈 없으면 당장 굶어 죽기라도 해? 지금까지 칼국수 팔아서 잘 먹고 살았잖아요. 서방님, 우리가 무슨 돈 떼먹을까봐 그래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형님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죠. 형수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솔직히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게 확장하느라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인테리어에 장비에 직원 월급에 우리도 빠듯하다고. 설마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괜히 돈 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도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수야, 미안한데 형도 사정이 있어. 지금 확장하느라 썩 자금 사정이 좋지는 못하다. 형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갚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님, 저희도 지금 정말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꼭 갚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건 그때 고마워서 그런 거지. 이렇게 빚쟁이 취급하라는 게 아니었잖아. 우리가 안 갚는다 그랬어? 나중에 갚는다잖아. 왜 이렇게 몰아세워? 형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버님도 따라 일어섰어요. 가자, 여보. 더 있다가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겠네. 동수야, 형이 그 돈 꼭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런데 솔직히 기분이 좀 그렇네. 빚쟁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만약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나 그 돈 갚으란 소리 안 해. 그냥 동생 성공을 멀리서 축하만 해주겠지. 아휴. 두 사람은 인사도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와 남편은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죠. 그리고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폭설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죠. 남편은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배달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칼국수는 원래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이에요. 면이 불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따로 배달용 메뉴를 만들었죠. 볶음밥이나 김치찌개 같은 것들요. 그날도 주문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배달 대행 기사 콜이 잡히지 않았어요. 폭설 때문에 다들 운행을 포기한 거지요. 주문은 계속 밀리는데 배달을 못하면 가게 배달 어플에서 가게 별점이 떨어집니다. 요즘 세상의 별점은 곧 생명이에요. 별점 하나의 장사가 흔들리니까요. 남편이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갔다 올게. 금방이야. 여보, 눈이 너무 많이 와. 위험해. 오늘은 그냥 취소하자. 어? 취소하면 평점 떨어져. 평점 떨어지면 주문 뚝 끊기는 거 알잖아. 금방 다녀올게. 걱정 마. 그래도 오토바이는 위험하잖아. 제발 오늘만 쉬어. 괜찮아. 조심히 갈게. 1시간이면 돌아와. 남편은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오토바이 키를 들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가게를 나서는 뒷모습. 저는 괜히 불안했어요.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때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매달렸어야 했어요. 저는 가게에 남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점점 더 거세게 내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죠. 30분이 지났습니다. 4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죠.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받아? 제발 받아.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인가 싶어 후다닥 받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였죠. 이동수 씨 보호자분 되시죠?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땡땡병원 응급실로 빨리 와주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가게 문도 제대로 안 잠그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죠. 보호자분이시죠?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꿈이길 바랬습니다. 제발 악몽이길 빌었죠.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고작 18,000원짜리 배달 음식 하나 때문에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지막 인사도 없이요. 저는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 내내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꿈처럼 흐렸죠. 쌍둥이 아이들은 아빠를 잃고 멍한 얼굴로 제 옆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에 아주버님 부부도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동서, 얼마나 힘들어. 서방님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동수가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몰랐다. 정말 하늘도 무심하네. 아주버님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제주씨, 많진 않지만 장례에 보태요. 그날 밤 봉투를 열어봤어요. 20만 원이 들어있었죠.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친동생 장례에 고작 20만 원이라니요. 저희가 집을 팔아 도와줬을 때 그 돈이 얼마였는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 장례 중에 돈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봉투를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죠. 장례를 마친 후 남편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밀린 월세, 재료비, 대출금, 빚을 하나하나 갚아 나갔어요. 정리하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이 막막해졌어요.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고 당장 먹고 살 돈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버님, 저 미숙이에요. 죄송한데요. 예전에 빌려드린 돈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요.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우, 재수씨, 그게 지금은 좀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연락할게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했어요. 또 같은 말만 반복했죠. 조금만 기다려요. 몇 번을 더 연락했지만 계속 미뤘습니다. 세월만 흘러갔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걸었더니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연락처를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직접 아주버님 집을 찾아갔어요. 고급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분명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1층 로비 문이 열리고 형님이 나왔습니다.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있었죠. 명품 로고가 선명했어요. 집에 있었으면서 없는 척을 하고 있던 거였죠. 어머, 동서가 여긴 웬일이야? 형님, 아주버님 좀 만나려고요. 빌려드린 돈 때문에요. 형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야? 돈 생기면 준다니까. 동서도 진짜. 이 정도면 집착이야. 그리고 법적으로도 돈 달라고 집까지 찾아오는 거 불법이다. 동서, 계속 이러면 나도 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럼 안 찾아오게 돈 해결해 주세요. 충분히 그럴 능력 되시잖아요. 명품백을 그렇게 들고 돈 없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믿어요? 저희 진짜 지금 힘들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는데. 이 가방 짭이야. 그리고 대학? 동서, 내가 한마디만 할게. 돈 없으면 대학 보내지 마. 대학을 왜 보내? 요즘 대학 안 나와도 잘 사는 사람 많아. 동서네 형편에 무슨 대학이야? 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하은이, 하준이 공부 잘해요. 그때 아주버님이 뒤따라 로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뭐야?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아주버님,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요. 빌려드린 돈 갚아주세요. 그 돈? 솔직히 말할게. 나는 그 돈 갚을 생각이 없어. 내가 동수 어렸을 때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돈은 동생이 형한테 당연히 해줘야 할 돈이었어. 동수도 살아있었으면 돌려받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까지 팔아서 도와드렸잖아요. 아휴, 동서, 이제 그만 가. 보기 안 좋아. 다음에 또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알았지? 두 사람은 갈 길을 가려고 하다 제가 붙잡으니 저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자기들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철컥 공용 로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모르니 들어갈 수가 없었죠. 잠시 후 경비원이 와서 저를 단지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람들은 위기를 겪고 그걸 극복한다면 변한다고 하는데 아주버님 부부는 정말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울분을 삼켰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은이와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이력서를 넣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나이 50 넘은 여자를 써줄 곳이 있을까 싶었죠. 그때 친언니가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제 사정을 말없이 다 들어줬죠. 미수가 내일 당장 가게로 와. 여기서 나랑 같이 일하면서 돈이나 벌자. 저는 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직 있구나 싶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언니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어요. 채소를 다듬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았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죠. 미수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좀 쉬엄쉬엄 해. 언니, 괜찮아. 언니한테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한데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언니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으니까요. 쌍둥이 아이들도 저를 도왔어요. 둘이서 집안일도 하고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알아서 공부도 하고 했죠. 저희 셋은 남편의 빈자리를 서로 채워주며 버텼습니다. 밤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을 팔아 도와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다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돈을 이체했던 통장 내역을 보여줬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금액도 크고 이체 내역도 명확하니까요. 정말요? 그럼 소송 진행해 주세요. 저희 남편이 힘들게 번 돈 꼭 돌려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볼게요. 소송 전에 합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도 안 갚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소송 진행하죠. 며칠 후 아주버님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제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끝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주버님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리다 지쳐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가게 쪽 연락처로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주버님, 연락 주세요. 답 없으시면 바로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문자였어요. 이제 더 이상 사정을 봐줄 생각이 없었죠. 문자를 보내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주버님이었어요. 여보세요? 재수씨.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재수씨, 나 지금 돈 갚기 어려워요. 네? 또 그 소리세요? 그렇게 돈 자랑하셨으면서 갑자기 돈이 없어요? 이혼했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요? 사실 내가 다른 여자 만나다가 그래서 이혼당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다 뺏겼어요. 가게도 집도 차도 전부 마누라한테 넘어갔어요. 나 지금 무일푼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훌쩍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죠. 재수씨, 나도 힘들어요. 돈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나 거지예요. 제발 이해해줘요. 내가 나중에 그 돈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계속 울먹였어요. 자기가 피해자라는 듯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거짓말이라고요. 제수씨, 듣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나도 다시 일어서면 그때 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죽은 동생의 아내를 저렇게 속이려 들다니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버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외도를 해서 이혼당했다는 것, 재산을 전부 뺏겼다는 것, 지금은 무일푼이라는 것까지요. 변호사는 제 말을 듣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전형적인 사회행위네요. 사회행위요?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해서 빚을 안 갚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예요. 내용 증명 받자마자 갑자기 이혼하고 재산을 넘겼다?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럼 일부러 그런 거라는 말씀이세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10중 8구 위장 이혼일 거예요. 서류상만으로 이혼하고 실제로는 같이 사는 경우 많거든요. 진짜 이혼했는지 아직 같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답이 나와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 신고를 한 후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둘이 나란히 출근하고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죠. 주말에는 팔짱까지 끼고 다니더라고요. 이혼한 부부가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나였어요. 그 눈물, 그 울먹임 전부 연기였던 거예요. 저를 속이려고 짜고 친 각본이었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위장 이혼 명백하네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빼돌린 재산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진행할까요? 네, 해주세요. 끝까지 가볼 거예요. 며칠 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주버님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소송? 소송을 걸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동수가 하늘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주버님이 한번 말해보시죠. 뭐? 은혜도 모르는 년이네, 진짜. 우리가 너희네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내가 동수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은혜를 모르는 건 제가 아니에요. 아주버님이에요. 저희가 집 팔아서 도와드렸을 때 무릎 꿇고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아주버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법정에서 뵐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꿈을 꿨어요. 하얀 안개가 자욱한 곳이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죠. 발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저 멀리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어요. 넓은 어깨, 약간 구부정한 자세,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야?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자리를 걷는 것 같았죠. 다리가 무거웠어요. 물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죠. 매일 밤 그리워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왜 거기 서 있어? 이리 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 보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죠. 뭔가 다급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다시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해. 뭐? 뭘 조심하라는 거야? 여보, 조심해. 무슨 말이야? 여보, 가지 마. 남편의 모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았어요. 아니, 사라지고 있었죠. 손을 뻗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스치는 것 같더니 허공만 움켜쥐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손을 가슴에 얹어보니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다시 눈을 감아봤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냥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생생했어요. 저는 뒤숭숭한 마음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일찍 나가기로 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언니 반찬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죠. 거리는 어둡고 고요했어요.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톡 쏘는 듯한 자극적인 냄새, 휘발유 냄새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새벽에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남편이 꿈에서 한 말이 스쳤습니다. 조심하라던 그 말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훑었어요. 가게 옆 좁은 골목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둠 속에 누군가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였어요.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죠.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때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면 사이로 보이는 두 눈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남자가 움찔했습니다. 그 남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들킨 거예요.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어요. 생각할 틈도 없었죠. 남자가 저를 가게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저항했어요. 발버둥을 치고 손톱으로 할퀴었죠. 놓으라고! 사람 살려! 몸싸움 끝에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쓰렸어요. 그때 손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벽돌이었어요. 가게 앞에 쌓아둔 벽돌 더미에서 굴러나온 것이었죠. 저는 벽돌을 움켜쥐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덤벼드는 순간 있는 힘껏 휘둘렀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돌이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남자가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비틀거리더니 이내 다시 저를 잡았어요. 힘이 장사였죠. 저는 끌려가듯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죠. 저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이자가 가게에 불을 지르려는 거였어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라이터였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죠. 여기서 불을 붙이면 저도 같이 타 죽는 거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다 네 탓이야.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 이제 와서 뭘 빌어? 남자가 라이터를 켰습니다. 찰칵.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불꽃이 남자의 바지단으로 옮겨 붙었어요. 아마도 휘발유를 뿌리다가 자기 바지에 그 휘발유가 묻었었나 봅니다. 남자는 몰랐나 봐요.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다리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상체로,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남자의 옷이 활활 타올랐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괴성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그 불길이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를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한쪽 선반에서 불이 솟아올랐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죠.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가게가 다 타버려요. 언니 가게를요. 언니가 평생 일군 가게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구석에 빨간 소화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려가 소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안전핀을 벗고 불길을 향해 뿌렸습니다. 하얀 분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선반에 붙은 불이 꺼지기 시작했죠. 바닥에 뒹구는 남자에게도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사람이 타 죽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불이 꺼지자 남자는 바닥에 늘어졌습니다. 다리와 몸에 큰 화상을 입었는지 신음을 흘렸어요. 가게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부 선반이 그을리고 물건 몇 개가 탔을 뿐이었죠.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가 119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바닥에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복면을 벗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복면 속 얼굴,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남편의 친형이었어요. 아주버님이 구급대원에 의해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실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는 경찰에게 사건 진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죠. 빌려준 돈, 문전박대, 위장 이혼, 소송까지.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주버님이 입원했다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 형님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주버님 곁에 앉아 있었죠. 어머, 형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혼하셨다면서요. 형님이 흠칫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혼한 사람이 왜 전 남편 병문안을 와요? 재산 다 뺏겼다면서요. 무일푼이라면서요. 너 지금... 저는 형님을 무시하고 침대에 누운 아주버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아주버님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을 피하듯 흔들렸죠. 아주버님, 본인도 화재 겪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힘들 때 도와드렸잖아요. 집까지 팔아서요.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절 죽이려고 한 거예요? 불질러서 태워 죽이려고? 이 쓰레기 새끼야. 아주버님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동수 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 형이 자기 마누라 죽이려고 불 지르는 거. 당신 나중에 동생 만나면 뭐라고 할 거야? 사람이 대체 왜 이렇게 변했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왜? 돈 좀 생기니까 본래 모습이 나온 거야? 아주버님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야. 남 해치려다가 본인이 당한 거잖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어? 결국 지가 뿌린 휘발유에 지가 당했네.
인연이 지금? 형님이 악을 쓰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달려드는 형님의 뺨을 세게 갈겼습니다. 찰싹 형님이 휘청거렸어요.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엔 뺨으로 안 끝나. 저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형님이 뭐라고 악을 썼지만 듣지 않았어요.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경찰이 병원에서 아주버님을 조사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병상에 누운 채로 진술을 했어요. 며칠 후 저는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주버님의 진술 내용을 전해 들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아주버님은 자기가 돈이 없는데 제가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말했답니다. 자기는 피해자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다니요. 저는 경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요. 현재 사회행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라는 것도 알렸어요.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들도 제출했죠.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 자료도 함께요. 경찰은 제 말을 듣고 좀 더 깊이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왔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일이었죠. 며칠 후 경찰이 영장을 받아 아주버님의 휴대폰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까지 전부 복구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죠. 휴대폰에서 형님과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방화를 계획하고 모의한 내용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을 지를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형님도 방화 계획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었습니다. 위장 이혼이라는 것도 명백해졌어요.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재산을 빼돌린 뒤 저를 없애려 한 거였죠. 제가 죽으면 소송도 없어지고 돈도 안 갚아도 되니까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건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이 형님을 체포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살인미수와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형님도 공범으로 함께 구속되었죠. 저는 두 사람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문득 남편이 꿈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심하라던 그 말이요. 남편이 저를 지켜준 거였어요. 그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나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가게 안에서 불에 타 죽었을 겁니다. 남편이 꿈에서 경고해준 덕분에 목숨을 건졌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아주버님은 살인미수와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형님도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죠. 두 사람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한편 사회행위 취소 소송도 제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아주버님의 이혼이 위장 이혼임을 인정했어요. 형님 명의로 빼돌린 재산에 강제 집행이 들어갔죠. 저는 빌려줬던 돈과 이자를 전부 받아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거둔 결실이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봤습니다. 대체 아주버님은 왜 저렇게 변한 걸까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무릎 꿇고 울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저를 죽이려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돈이 문제였을 거예요. 없을 때는 간절했던 마음이 생기고 나니 아까워진 거죠. 갚아야 할 돈이 빚이 아니라 손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가 부담이 되고 고마움이 원망이 된 거죠. 결국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씁쓸했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의문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남편과 아주버님은 사이좋은 형제였으니까요. 어쩌면 남편에 대한 질투나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이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극단적인 순간에 몰리면 그 위기를 이겨내면 변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버님의 변화가 악한 쪽이었기에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받아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저희 셋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쌍둥이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지요. 이사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죠. 저는 언니 반찬 가게에서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불안함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꿈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해준 덕분이기도 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저 위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쭉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